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세상의 사람이 앞으로나 뒤로 모두 다르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야기를 지금 기억해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날 것 같아요. 사람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형님의 이야기인데 사실 형님이라고 부르긴 싫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될지 어디서도 마주치기 싫던 상황이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해보겠어요. 제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27살 때 연애를 시작했어요. 무려 7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보냈죠.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거요? 30대가 되니까 결혼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모아야 해서 미뤄뒀었고 돈을 모으면 그냥 답답한 상황만 계속될 뿐이었죠.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건 양가에서도 잘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던 곳이 서울이 아니라 대도시의 옆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개발되지 않았다고도 말하기 애매하고 개발되었다고 해도 애매해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사시는 분들이고 젊은 사람보다 연장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옆 동네는 모두 개발된 곳인데 우리 동네는 갑자기 개발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놀랍게 야은 빌딩이 들어섰지만 우리 동네는 여전히 조용한 시골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은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실 만큼 전통과 역사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상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결혼은 계속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이상했다. 남자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자를 만나려고 하겠지만 아주버님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습부터도 털털했고 피부도 건강하지 않았고 군상도 슬펐다. 또한 냄새가 난 옷을 일주일 동안 입는 등 개인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나이도 몽땅 40이 다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심지어 주변 이웃들도 매섭게 추천해주지 않았다. 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약간의 혐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호기심을 갖고 있기에는 좀 그랬다. 흉을 보라고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할 이야기가 많아요. 아주버님은 딱히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고 시댁에서 축산업을 하셔서 간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아주버님은 거기서 소밥이나 주고 휴대폰 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일을 하라고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나마 시댁 재산이 조금 있으니까 뭐 그 돈으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죠. 더 문제는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면서 아주버님께 계속해서 돈을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도 모자랄 오냐 우리 아들 최고다 하기만 하니까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릴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 인생 꿀이나 빨다가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답도 없이 사는 사람이었죠. 결국에는 저도 더 이상은 기다리면 제 인생까지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나이만 먹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 이쯤에서 나를 정말 생각한다면 헤어지는 게 좋겠어. 언제까지 저렇게 답도 없는 아주버님이 결혼하길 기다리면서 시간만 버리고 있어야 돼. 나도 답답해. 집에 계속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완강하게 버티시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집에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 이번에도 결혼은 안 된다. 첫째가 먼저 장가에 가야 하시면 우리는 그냥 헤어지는 걸로 하자. 나도 새 사람 찾아서 결혼해야지. 벌써 7년째 나이만 먹어가니까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시댁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지 둘째 아들도 결혼 못할까봐 그제서야 부랴부랴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을 하면서 일단 나를 잡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그 말도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저를 너무 오랜 시간 붙잡고만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대한 불만이 꽤 많으셨어요. 만약 제가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들이 그래도 오랜 시간을 잘 만나고 견뎌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네요. 시기가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모쪼록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죠. 맏아들이 먼저 결혼을 해서 조상님 보기에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둘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시키는 것이 맞겠죠. 이미 홍남이가 꽉 찬 나이인데 당연한 일 아닐까요? 저는 사실 몇 년 더 일찍 결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형이 더 카스러운 미혼을 버티고 있는데 둘째가 먼저 결혼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해요. 하지만 사돈댁에서도 그렇고 자꾸 결혼을 빨리 시켜달라 하시니까 저희가 양보하는 거예요. 장모님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우리 친정에서도 당연히 기가 막혀 하셨지만 남편이 발로 뛸수록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제가 언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언제 또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겠습니까? 가르침이라는 말도 있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10월에 결혼합니다. 결정을 한 후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결혼 날짜를 정한 후 계속 궁시렁거렸어요. 정말 듣기 싫었죠. 저와 눈만 마주쳐도 한숨을 내쉬며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으로서 초조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라고 존경을 가지고 불렀는데 이렇게 말이야. 개우는 첫째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첫째 아들인 남편이 장가를 못 갔다고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결혼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말야. 우리가 미룬다고 해서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결혼하시려는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7년이나 만났어요. 7년 동안 아무리 누가 만나는 소문을 들었어도 결혼이라는 것은 한 달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아우, 그냥 남편의 운명의 상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기다린 것일 뿐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는 법이지. 하지만 왜 그렇게 급하다는지요. 정작 어머님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데 계속 나에게 서운한 소리를 하니 오히려 화가 나요. 어쩌다가 아이러니 우리는 10월에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어머님은 8월에 결혼한다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말합니다.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는 여자도 없던 아주버님이 무슨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나요? 아니, 갑자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요? 이게 6월인데 8월에 결혼한다고? 우리도 준비할 게 많은데 2달 만에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식만 하면 돼. 준비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윤에서 준비하는 거잖아. 대충 사진색에서 사진 찍고 식장 잡으면 돼. 정첩장이나 뭐라고? 공장에서 다 찍어내니까 왜 그리 오래 걸려?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신다면 황당하지? 그런데 결혼하실 분, 어떤 분이세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바로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그럼 결혼 안 하고 백이겠어? 나이가 많으시니까 잘 살아야 하시잖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집안에 일이 있는 법이니까. 어머님 이해했어요. 어머님은 얼마나 나이가 되셔야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20살이 된 다음. 띠동갑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이 있고 몇 살이라고 했냐면 26살이나 그랬나? 베트남에서 온 처녀라서 한국어를 서툴러 했어요. 근데 생김새는 마음에 들었어요. 골반이 참 크다 하니까 장남이라면 상관없을 거래. 얘 참 이쁘지 않나? 왜, 베트남에서 처녀를 데려왔다고요? 국제결혼 홍보하는 곳에서 만나셨다고. 어머니야, 그것 불법 아니에요. 지금 형수님을 외국인 여성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어리고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정말 상상도 끝이 없겠어요. 동네 소녀들 다 결혼하고 없어졌어요. 형수님은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외국에서 찾아와야죠. 너희는 이런 노력도 안 하고 너무하네요. 말이에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오죽하면 김신 씨의 며느리를 삼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결혼시킬 거예요.
김씨 아저씨네 집도 베트남 며느리예요. 그럼 어떤 회사에서 요즘 연주를 받아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해야죠. 아무리 봐도 난 사람 한 사람을 살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소개비만 주고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은 선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더 요구하잖아요. 그래도 간단했을 때는 선물만 줬었어요. 변화된 거죠. 근데 잣존이 어머니야. 도착하고 있는 여자를 돈을 주고 데려와서 결혼시킨다고?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저씨는 좋다며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 여자 말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한다고 하더니 첫째면 내더라고 해요. 당연히 첫째가 먼저여야죠. 그렇게 해야 집안의 기둥이 세워진다고요? 몇 번을 말해도 알겠나요? 제 의도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노총각으로 나이 들어가니 리영이 안쓰러워 보이지도 않나요? 시어머니가 신경 쓰면서 말하시는데 입 다물어야죠. 은근슬쩍 말 안 해도 알아요. 여직원님의 이야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의 손자리를 마련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직원님은 무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 사는 사람이 조금 사람다워야 하는 것 같다는데요. 여자는 시집을 왔으면 애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이 있었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직원님의 부부가 결혼식을 2달 전에 하려 했지만 아주버님께선 먼저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은 베트남에서 온 사람으로 결혼을 위해 본가에 돈을 지원하고 주선비를 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직원님은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 했고 베트남 본가에 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댁에서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혼식을 선택한 모든 분들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정말 돈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혼수를 해주시겠다고 생각했지만 혼수조차 못 받고 남편 가족에서는 다 빼가셨어요. 게다가 신혼집을 사기 위한 큰 돈은 없었어요. 결혼이 급하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집을 사기엔 돈이 부족해서 결국 시부모님 집에 얹어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갚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우리를 곱게 봐주지 않았어요. 정말 당당하게 집을 요구하셨죠. 너희 신혼집 있잖아. 그거 우리한테 줘. 신혼집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갚아나가는 집인데 왜 주라는 건가요? 시누이가 타국에 있어서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상태인데 공간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따로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돼요. 혼수와 살림도 준비해줬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저가 손주 눈치 보느라 죽겠어요. 함께 사기에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도 통하고 어머님,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라 안 돼요?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특기 열풍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못 팔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모조리 다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불법 투기로 벌금이 많이 붙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아유 안 될 거예요. 너희가 사는 척하면서 우리 첫째 아들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 어머님, 그 벌금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집안 폭삭 말아먹어요.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세요. 실 조사라도 나오면 어쩌려고요? 아무리 봐도 저와 형님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형님은 무슨 수로 청약 당첨이 되냐고요. 아, 고집 부리실 걸 부리셔서 아주 난리 법석을 떨면서 사수를 해낸 덕분에 우리 부부가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벌금 운운하면서 펄쩍 뛰지 않았으면 아주버님, 내가 그냥 눌러 붙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시모가 그만큼 무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주버님 또한 그 성격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런 한 푼 보해준 게 아니면서 아깝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라 기가 막혀서 얼마나 오냐오냐 자랐는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성격이 묻어나는데 지밖에 모르는 게 아주 가관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첫째,
내가 분가를 하는 게 집안 모양새도 좋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마누라 말이야. 베트남에서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한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윗사람 생각해서라도 좀 바꿔줘야 하지 않아요? 아주머님, 그 이야기는 다 끝난 이야기랍니다. 아, 아주버님, 제게 감나라 배나라 하실 자격 없어요. 세상 어느 누가 집을 내바꿔 드리겠습니다. 시댁과 함께할 예정이라니 아이고, 우리 부부가 노력하여 얻은 집이니까 탐내지 마시고 아버님은 열심히 일해 집을 매매하세요. 네, 그렇죠. 그것이 그렇다고 할 때 결혼식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급하게 잡아서 동네 회관 같은 곳에서 열지 않겠어요. 재수 씨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결혼식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웨딩호에서 할 테니까요. 네, 재수 씨가 선호하는 마을에서 결혼식을 해요. 아버님, 저에게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좋겠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맨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어머님이 사정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군요. 아버님은 베트남에서 와서 결혼한 형님에 관해 말씀하셨겠죠? 아이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말싸움에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남이 결혼하면서 결혼 선물을 뭐 하실 건가요? 우리 결혼 선물을 생각조차 안 하는 분이 때 세쩍 요구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육아를 했는지 몸소 깨닫대요. 시어머니는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겠죠. 정말 인상 깊은 경험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저가 책임을 짊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8월에는 아버님이 결혼식을 치르셨고 제가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끼어 있었고 저는 결혼 전이었지만 결혼이 코아이여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댁에서 기일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형님이 이미 시댁에서 살고 있었고 명절이라서 베트남에 갈 수 없으니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안일을 거리며 저녁 시간에 방문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명절이니까 선물 조금 들고 왔는데 고기라서 냉장고에 넣어야 해요. 어머님은 왜 이제 왔냐며 내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 혼자 음식을 다 먹느라 죽을 뻔했다. 시어머니는 엄청 외손녀가 그리웠다며 둘째 며느리에게 혼내는 듯한 말을 했다. 첫째 며느리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혼자 온다. 형님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한데도 잘 몰라 했다. 어머님, 저는 이야기를 할 때 방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언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따르기 위해 한국어 대화의 번역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냐는 해줄수록 지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해주는데 시어머니한테 하나하나 다 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휴, 답답해. 내가 아주 싹을 잘못 길들였지? 그러나 어제는 밥을 먹는데 나한테 요요 물컵을 툭툭 내리치더라.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물 떠달란 소리라고 하더라. 가만히 치는 앉아있고 나를 보고 주방에서 물을 떠오라는 게 아니겠지. 나 참, 기가 막혀서 아주 나는 상전을 모시고 산다. 상전을 모시고 살아. 아니,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나 사람이 완벽히 적응을 할 수 있는 건지. 생긴 건 나름 순진하게 생겨서 속이 시커멓게 다 있었던 거죠. 저야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지만 제가 하는 일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학원 선생 아니냐? 얘야, 과목은 다르다지만 답답해 죽었으니까 나보다 선생님이 내가 낫겠지. 첫째한테 한글 좀 책임지고 가르쳐라. 막막하긴 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 말은 통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주말에 제가 학원을 쉬니까 시댁에 가서 형님을 붙잡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이것도 배울 의지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건데 형님은 제빠만 관심이 있는지 제가 붙잡고 가르쳐도 등은 둥 마는 둥 딴짓만 하더라고요. 나 공부 못해. 아주 끊어서 말을 하는데 발음도 얼마나 굴려대는지 한국말인지 베트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불을 켜고 저를 지켜보니까 오기로 가르쳤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데 글쎄 2주일이 넘게요. 걸렸네. 요즘은 유치원생을 붙잡고 가르쳐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하지만 형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 형님이 뺀질거리면 난 더 많이 붙잡고 가르쳐주는데 결혼한 후에도 수업은 계속됐어. 그런데 형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우리 시어머니는 형님이 임신했다고 하면서 큰 소란을 일으켰어. 형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수업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알아듣기로 했어. 그래도 스트레스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온 동네에 자랑을 했었지. 하지만 여기서 열받는 게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건지.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절반 이상 저에게 맡겼어. 나이든 시어머니는 베트남 형님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전부 다 했고 나는 그를 도와야 했어. 그게 정말 어려웠지만 나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례지만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어떡하지요? 갑자기 살림이 넘어져서 신경 쓰기도 힘드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베트남 동생으로 가서 출산하고 온 형님이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형님이랑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국어 가르칠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도 너무 뺀질거리니까 저에게 화풀이 하신 겁니다. 너는 학원 선생이야. 뭐 가르쳤어? 저는 한국어도 하나도 늘리지도 못해. 어떻게 다 알려주고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지 하고. 아무래도 우리 손주 똑똑한지 의심이 들어서 그러나. 형님은 이런 말을 들어도 귀찮아 안 되던데. 양쪽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때려치자 마음 먹었어요. 어머님, 다 평화롭게 손짓 발짓하면서 소통하세요. 형님은 배울 의지도 없고 어머님은 눈만 높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한국어를 하겠죠. 처음에 고마워했지만 결국에 자기가 부리는 며느리가 올 줄 알았겠죠. 이해하세요. 전 그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서 살아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축사 속의 가축에게? 혹은 아들들에게? 아니요. 제가 유일한 것입니다. 네, 제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아야죠. 그 인간을 잘 다루어서 집안일을 하게 만들어주라는 표시도 하고 말이죠. 제가 너무나 괴로워 죽어버릴 것 같아요. 고아성분이자 기저귀나 분유를 살아내다니. 그렇다면 저도 어쩌면 오빠와 가족으로 묶일지도 모르죠. 혹시나 형님이 외롭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집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제 옷방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술술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이, 가방이 참 이쁘군. 어디서 샀니? 얼마나 줬어? 맨날 어머님 이렇게 그렇지만은 갑자기 한국말을 잘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소통도 잘 되었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했어요. 형님, 귀님이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같이 공부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언제 배우셨나요? 안 해. 한국말 너무 어렵지. 그 말 끝에서 말을 멈추고 갑자기 이상한 척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옷 구경하는 중에는 잘 한국말을 하더니 제가 지적하자 다시 못한다는 척하는데 모두가 수상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가는 행동이라고 넘겨보려 했어요. 하지만 2년째 되자 시어머니 뭐라 해도 디비전은 TV를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집안을 손짓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둘째야, 나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쟤네 방을 치우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았으면서 내가 걔를 데려와 고생하고 있는 거야? 매달 베트남에 있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해서 돈 문제와 일 문제만 시어머니가 혼자 처리해야 돼서 혼란스러웠어. 시어머니도 마음을 들통났을 텐데 떠나준 것 때문에 참고 버티고 있었어. 하지만 문제는 형님이 뭉키지 않는 거야. 아이가 가정을 바로 해야지 왜 내가 엄마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시원이가 돌봐주고 있는데 형님은 20대 중반이라 자기 일에 정신이 없고
솔직히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한국어를 못해. 이 제 3년 차가 되면서 고방이 우리 가족을 모으고 김치 담그기를 약속했어. 그런데 형님이 결혼한 뒤김치 담그기 때마다 옆에서 바라보는 일밖에 안 했거든. 처음 해본 해에는 몰라서, 둘째 해에는 같이 했는데 정체 모르는 비린갈치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랬지만 어머니는 날 세게 때리고 내 얼굴에 속을 터뜨리며 이렇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 배추가 다 망가져 라며 소리쳤어. 나는 2컵만 넣으라고 했잖아. 안 들었어. 2컵, 2컵, 2컵이 뭐야? 라고 했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남이와 헉손에 이끌고 생각해 계속돼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김장을 했어요. 배달이 왔다는 문자가 왔어. 그래서 아버님께 말했어. 어떡하지? 바빠서 나 정리 좀 해주라고 연락이 왔어. 어머니는 집을 비우셔. 그래도 아득한 고요함이 느껴졌어. 아무튼 나는 학원에 가야 했어. 베트남 친구를 만나러 나갔구나. 아휴, 어쩌면 오늘 남자친구를 만나겠지? 어쨌든 점심시간이니까 여기만 보관해두고 어떻게든 지내야 돼. 이곳은 시골이야. 그래서 성시골인 것 같아. 거기서 외국인 남자들이 슬프게 노닥거렸어.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서 왔던 나이 든 사람들은 모여다니더라. 어떤 측에선 삶이 지루한 측면이 있을지도 몰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낭만적인 풍경이야. 얼마나 외롭겠지? 어떤 때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 정리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 점심 먹다가 떠났어. 가서 정리 좀 해준다고 방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시엄마한테 같이 다녀오자고 부탁했어. 아마도 축사 나가는구나.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니? 기다려봐. 바로 가져올 테니까. 우리 식구는 항상 나한테 일 못 시키는데 넌 부러워 보이겠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는데 이미 늦었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말을 못하는 척했어야 했는데. 잠깐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있어? 이게 충분할 거야. 나도 몰래 주는 거니까 이따 갚을게. 당연한 말이지. 그치만 너는 언제까지 한국말 못하는 척할 거야? 한국 가서 시집 가려고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한 걸 까먹었어? 시몬의 하와이 와도 어울릴 만한 남자구만. 내가 돈이 없었으면 여긴 못 왔을 텐데. 근데 다행인건 축사는 잘 돼 있어? 돈은 열심히 벌더라. 돈이 최고야.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던데 베트남은 살기 어렵다고 했잖아. 한국 남자는 모두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해야 해. 못생기고 늙고 돼지 같은 놈과 결혼해서 여기서 일하고 살아가야 해. 말리는 대로 못해. 나는 영원히 한국말 못하는 척할 거야. 요즘 남편이 둘째 아이 낳자고 맴짓나 정말 공포스러워. 알지. 윗동네에 살던 언니 애씨가 더 생긴 후 나가려고 했대. 집대를 이을 때 충분하니까 이만 나가라고 했어. 베트남으로 돈 보내주는 얘기도 들려. 어이, 나는 혼란스러웠어. 멍해진 채로 매일 더머님 모르겠어요 라며 형에게 말하는 나는 형이 잘 말하면서 너무 잘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형이 친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 건네는 도중 나는 주방 쪽 문을 통해 몰래 피하고 싶어져서 뒷마당으로 숨어버렸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꿈이라고 믿지 못했다. 혼자 알고 있어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형은 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시어머니는 어린이와 놀아주느라 바쁘다. 어젯밤 일어난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형과 형의 친구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렀는데 그것은 뉴스 같았다. 우리만큼 잘한다며 어떤 이가 말했다. 혹은 다른 집의 며느리가 하고 있는 말이었겠지만 나는 당황했다. 그런데 형은 여태까지 한 모든 행동이 연출이었고 나를 속이려는 것이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 참지 못하며 농땡이를 부렸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은 협력하여 형님의 본 이색을 드러내야 해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악랄한 기집애자에게 못을바가 마땅한 보복을 해야겠어요. 그 노파를 멋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제시한 계획을 참으로 실천해야겠어요. 그 대대로 행동하면 되죠. 제가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시어머니도 동의해 주셔서 기대돼요. 김장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고 함께 모여 김장을 하러 갔을 때 형님이 자리에 있어서 배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일하기 위해 둥둥 앉고 일을 해야죠. 속을 채워야 해서 빨리 재료를 가져와 쭈구리 할 시간이죠. 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설탕과 소금을 구별 못하는 나는 다리제 일일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김장을 못하셔야 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짝 웃음 수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래도 무썰을 하는 거 왜 하겠어요. 양에 손대지 말고 그냥 물에 가서 무라도 하세요. 무치썰도 고요. 무치 말고 썰고 몰라. 형님이 뻔뻔하게 말을 하는데 어우 진짜 저 사람을 싹 벗겨내야겠어요. 저기 시어머니에게 딱 사인을 보내요. 어머님, 저 무치고 썰고 하고 있을 텐데 어머님, 창고 가서 좀 가져와 주세요. 시어머니는 시끄럽게 엄지만 주고 안 사인을 알아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가 쓱 사이에 제가 조용히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형님, 어머님이 그러는데 김장 잘 담글고 하면 금방 중달 알아요. 아 형님, 금방 중달이 뭔지 모르시다니. 아무튼 형님, 돈을 좋아하시는데 모처럼 나도 못해 거들잖아요. 금방 중달은 모두 제 금방이 되겠어요. 어차피 한국말 잘 몰라서 말을 못 알아듣겠지 진짜로. 금방 중달을 치신다고 하셨으니 왜 몰라요. 돈이니까 당연히 알 거예요. 얼마나 주시노래? 100만 원 주실 거예요. 이번엔 정말로 많이 팔았으니깐 그 정도 하겠잖아요. 아, 나도 그럼 이번엔 잠깐 중달 가야지요. 이따가는 시험한 젓갈 가지고 오면 내가 무려 있을 테니까 양념 좀 해주세요. 입에 무슨 들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무슨 것인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제가 크게 돌면서 말하자. 어머님 형님 한국말 정말 잘한다니까. 제가 하는 말 잘 못 믿었으면요.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고 함께 모여 김장을 하러 갔을 때 형님이 자리에 있어서 배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일하기 위해 둥둥 앉고 일을 해야죠. 속을 채워야 해서 빨리 재료를 가져와 쭈구리 할 시간이죠. 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설탕과 소금을 구별 못하는 나는 다리제 일일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김장을 못하셔야 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은 땀이 나도 하하하. 그리자 형님이 그 말에 놀라서 뒤를 도는데 어디 팔짱을 끼고 얼굴로 있었어요. 시모가 가지러 가신 거 없어요? 창고 멀리 있잖아. 내가 설마 하는데 둘째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난리치길래 내가 지켜보려고 술을 썼다. 함정 하나 파달라고 해서 둘째, 일처리를 너한테 믿을 수 있게 하려고 봐야겠다. 너는 집안일 싫어해서 나를 속여온 거야. 시모가 불구락 푸르락해져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변명할 게 없던 형님이 입만 옹익거리면서 시모가 코에서 뿜을 씩거리면서 100만 원을 줄여야겠다. 왜 100만 원을 우리 집에만 보내시면 갑자기 생활비 줄이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어. 베트남 가족이 4개만 기대한데 살려주세요. 동생들 공부하고 있어도 안 다니고 우리 첫째한테 다 들었고 내 집게 이름이야.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고 함께 모여 김장을 하러 갔을 때 형님이 자리에 있어서 배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일하기 위해 둥둥 앉고 일을 해야죠. 속을 채워야 해서 빨리 재료를 가져와 쭈구리 할 시간이죠. 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설탕과 소금을 구별 못하는 나는 다리제 일일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김장을 못하셔야 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건가요? 아니요. 동생들은 그렇다 칩시다.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면 당연히 생활이 힘들어져서 소비를 줄이고 절제해서 지내야 한다고 하네요. 당신은 애 하나를 풀어놓고 우리 아들과 혼방을 사용하는 것도 황당해서 당신이 화를 냈군요.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챙기는 것에 대해 너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나? 이제부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지 않았던 형님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못 참겠어서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리고 우리 축사에서 돈을 훔치는 것도 내가 몰랐을 거라 생각했나 돈을 빼돌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외로워서 왔다고 하던데 친정에 보내야 한다던데 돈을 1,000만 원 빼돌린 것도 다 알았네요. 그 돈을 베트남에 보내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베트남 여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도 들킵니다. 아주 뼛속까지 나쁜 연인이로군요. 그냥 놀랬어요. 아마 지난번에 동네 베트남 친구에게 돈을 갚았던 일도 그랬을 텐데 그것이 바로 그랬나 봅니다. 그 집은 돈을 샀고 베트남 여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친정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사실상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척하며 남의 돈을 훔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형님에게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상황에 믿어주고 맡겨둔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어머니도 마음을 쓰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형님은 정직을 다시 되새김질하며 어머니도 감동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 난 현관 입구에 서서 눈을 흩날리며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살펴볼까? 3년이나 한국어를 못한다고 속이고 살았어. 그 시간에 죽을 만큼 말 못한다는 척하는 건 너만 한 거야? 돈을 걸렸으니까 조금씩 나오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든지 하부가 시키는 건 다 할 거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 용서해. 너에게 준 기회는 끝났어. 내 집에 가. 난 너를 안 보고 싶어. 부부, 집이 없어서 어떻게 살 거야. 어머니, 서로 잘 지내자. 다시 새 출발해보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어머니는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 어머니는 강하게 경고했다. 너는 집안을 책임져야 해. 축사 일도 열심히 해야 해. 월급이 줄지 않아. 우린 여기서 갈 곳이 없어.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어? 어차피 돈이 줄어들었어. 그러나 열심히 하면 추가로 돈을 준다고 했어. 엄마 힘이 너무 들면 더 많이 준다고 했어.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쉬는 시간이 없을 거야. 일을 도와야 하고 밥을 차려야 해. 가정일은 전적으로 형님의 책임이 되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정도로요. 그래서 사람이 신부를 잘 살아야 한다는 법이랍니다. 웃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